안녕하십니까. 네. 세종 이도의 눈물, 우리말 구어사전, 세계 모든 언어의 시호는 우리말에서 비롯하였다. 저자 김헌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이 어떻게 세계로 그 말 씨앗들이 번져나가는가에 대해서 단어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이 시를 읊으면서 정말 정감 있고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시입니다. 이 시는 고려 말 이조년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시 들어보셨죠? 네. 자, 이조년 선생님은 1269년도에 태어나셔서 1343년에 졸하신, 우리 나이로 따지면 75세를 사신 분이죠. 현재 나이로 따진다면 아마 100살 가까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학처럼 사신 분들이요, 학자들, 소식하시고 혹은 또 자연과 더불어 항상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다잡으시는 그런 학자분들은 아마 장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장수를 하신 편인데요. 이분은 형제분들이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어쩌면 저희 집안 내력도 조금 소개가 될 듯합니다. 이준현 선생님께서는요, 형제분이 5분이세요. 그런데 이 형제분 5분은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님이신요, 이준현의 제일 맏형이신 분이 바로 이백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또한 고려 말에 학자로서 가장 덕망이 있으신 분의 한 분입니다. 자, 200년에 동생 되시는 분이요, 이천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형제분 이름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100년, 1000년, 그 다음에 이만년이라고 하는 학자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 또 학자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만년의 동생이 되시는 이억년.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화의 월백하고의 그 막내 동생, 오형제 중에 막내 동생 되시는 분이 바로 이조년입니다. 백, 천, 만, 억, 조. 자, 이렇게 오형제 분이신데요. 이분들의 본관은요, 성주세요. 그래서 성주 이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성씨, 본이 어디냐 이런 얘기 할 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가입니다, 김가입니다, 이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김씨 집안에서 머슴을 산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오늘부터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를 들어보면 상산 김씨, 바로 상산군파의 33세손 상산 김씨 자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상산 김가의 자손이다 하면 상산 김씨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요 원래 성씨가요, 지금 이제 문헌상으로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요, 전체 인원 중에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 다 국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4,500만 중에 저 위까지 합쳐 약 우리가 7,000, 요 인구 중에요,
그럼 과연 진짜 옛날에 성씨를 몇 분이나 갖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99%는 성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씨가 없고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요. 그냥 여자들 부를 때 언녀나 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언녀나 이거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결국 그게 뭐냐면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호칭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그거 굳이 또 알아서요. 네가 양반이니 내가 양반이니 따지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요 시를 소개하고 하면서 이 성주 이 씨의 즉 저의 파조 할머니 서은김 씨 묘경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200년, 2000년, 2만년, 2억년, 2조년 형제분입니다. 특히 이 중에 200년 맏형의 그 손녀가 결국 저의 파조 할머니가 되시고요. 제가 상산 김씨라는 그 우리 집안의 내력에서 바로 난계 김득배 선생의 부인이셨던 성김씨 묘경이고요. 이 성김씨 묘경 할머니는 바로 200년 할아버지의 외손녀이고 오늘날 바로 저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윤필암을 창건하신 그 분이 바로 성김씨 묘경 할머니입니다. 자, 이분의 내력에 대해서는 정말 놀랍게도요. 이분이 그러니까 난계 김득배 선생하고 성김씨 묘경 우리 할머니하고 당시 가장 교류가 많았던 분들이 바로 우리가 윤필암 그러죠. 그 윤필이라는 뜻은요. 붓 끝에 이렇게 모아지는 예쁜 붓은요. 자, 예를 들면 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모아지죠. 바로 이 부분을 윤필이라고 하고요. 결국 윤필이라는 뜻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최고의 문장가를 일컬을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윤필입니다. 그런데 이 윤필이라는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목은 이색 선생입니다. 사문의 한 분이죠. 목은 이색 선생님이 바로 윤필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경의 윤필암은 목은 이색이 그 사찰의 내력을 기록하는 사찰기를 기록하였다고 해서 오늘날 윤필암이 되었던 거고요. 또 그 뜻은 학문적으로 아주 깊은 분들이 수행하는 장소였다, 공간이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후에 이 윤필암이요, 나홍선사라고 하는 분이, 즉 고려와 원나라에 전부 아우르는 고려도 당시에는 불교가 국교였고요. 당시 원나라에도 불교가 국교였는데 원나라의 주지 스님을 역임했던 바로 나홍하상이 바로 난계 김득배 선생과 200년 선생님의 외손녀인 바로 동주군 부인 묘경 우리 할머니하고 그 함께 시를 주고받고 혹은 또 국가의 대의를 걱정하시고 하던 이런 얘기들을 나누셨던, 소위 얘기하면 오늘날로는 도반 혹은 동지라고 일컫는 학습을 같이 이루던 분들이었고요. 정치를 같이 논하던 분이었습니다. 후에 이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 나홍화상이 입적하면서 바로 실륵사에
나홍화상 부도비가 있습니다. 국보급으로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그 옆에 부도를 내용을 기록하는 부도비가 있는데 그 부도비 한가운데 바로 동주군 부인 미호경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사위 그리고 따님이었던 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은 이색이 목은집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그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고 발췌하다 보니까 바로 당대의 명문장가로서의 윤필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분이 역시 목은 이색 선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난계 김득배 할아버지의 밑에서 공부를 하시고 과거에 등용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조의 순탄치 못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정도전 그리고 정약용 그리고 바로 목은 이색 이런 분들이 당시에 당대의 사회에 어떤 사회에 가는 길을 논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얘기가 주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바로 이백년이라는 분이 쓰신 그 시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백년 할아버지의 저희 할머니의 외증조 할아버지 되신 이백년 할아버지의 대표적인 시 이화의 월백하니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자, 한번 제가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화의 월백하다. 이화는 백꽃을 의미하죠. 백꽃이 이화죠. 여러분들 매실꽃 축제나 즉 매화 축제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제주도의 유채꽃 축제 혹은 우리가 요새 흔히 길가에 가로수로 있는 벚꽃 축제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국가대표의 산실인 태릉 선수촌이 주변이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 주변으로 해서요. 전부 배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태릉 갈비가 유명해진 것이 바로 그 배밭에서 생산되는 배를 갈아 넣은 갈비가 그야말로 일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태릉 갈비가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굽는 방법도 변화해서 태릉 숯불 갈비가 우리나라에서 갈비하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이화가 바로 백꽃입니다. 저는 이제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제가 또 국군 체육부대에서 훈련장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바로 불암산에 열심히 오르내리며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불암산 중턱에서 그 아래쪽으로 보면요. 지금은 별내 신도시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100만 평도 넘게 배밭이었어요. 그 배밭이 보여지는 전경이요. 오늘날의 어떤 축제, 어떤 꽃의 축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하면은 거기가 생각나고요. 또 여기에 이화인데요. 월배까지 있대요. 달이 환하게 떴대요. 그랬으니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바로 이화의 월배, 백꽃밭이 달빛에 환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은하니 삼경인제. 자, 은하니. 은하니 삼경인제. 은한 삼경. 은한이 뭘까요? 네, 은하는요.
하늘에 은하수를 의미해요. 은하수. 여러분, 은하수 하면요, 수억만 개의 별들이 마치 강물을 이루듯 쫙 펼쳐진 전경이요. 바로 그것이 천문을, 하늘을 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은하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강물을 이루듯 쫙 띠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은하수입니다. 그것을 은한이라고 고려시대 때에는 표현을 하였던 겁니다. 은한이 삼경인지, 그럼 삼경이 뭘까요? 요거는요, 사실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12개로 나누죠. 그래서 자축, 인유, 진사, 오미, 신유, 수래. 그러니까 자시, 술시 이렇게 하죠. 그럼 자시가 몇 시일까요? 바로 요 삼경과 같은 얘기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자, 요것을 바로 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시는요, 우리 인간 세계 말고 영혼 세계에 귀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제사 지내면 자시가 도래해서야 바로 하늘에서 강신을 하죠. 신이 내려오시고, 우리 조상신이 내려오시고 와서 음식을 드시고 하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과거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저녁 7시에도 지내고 8시에도 지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관습에서는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지춘심을,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 자, 일지춘심. 일지란 뭘까요? 바로 이와 배나무꽃의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일지, 하나의 가지, 나무가지의 춘심. 봄의 마음이 걸렸대요. 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무 가지에 꽃이 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일까요? 바로 일지춘심의 계절은 오늘날로 따지면 5월 초입니다. 5월 초. 백꽃이 딱 피기 시작하는 때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간이 삼경이잖아요. 그러면 밤 11시에서 1시라고 그랬잖아요. 요 때에요. 달이 머리 위에 보름달이 밝게 다 떠있는 모습이 그대로 자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표현이 잘못되면요, 이상한 또 시가 나오죠. 그런데 정확히 자연의 이치에 맞게 월백하고 삼경 시간인데 배나무까지 춘심이 걸려있다. 계절로는 5월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면요, 자규야 알야만. 자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자규는 두견세를 의미합니다. 두견세. 두견세요. 두견세에 또 아픈 전설이 있죠. 너무 그리운 마음에 피를 토해서 붉게 물들인 그 산의 꽃들을 의미할 때도 요 두견세를 비유하고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너무 지쳐있는 며느리, 멍들어있는 며느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으셨으니까 지규야 알야만의 지규는 두견세고요. 두견세가 5월 중에 보름달 있을 때 산중에서 아주 구슬피 우는 그런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겁니다. 지규야 알야만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정말 멋지죠.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나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이조년. 자, 멋지죠? 자, 제가 이렇게 시를 소개했죠? 이 시를 또 소개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를 우리가 시한수 한번 읊어볼까요? 시한수 배워볼까요? 그러죠?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바로 배우다. 배움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말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되었는지, 배우다, 배움, 이 뜻이 어떤 어원의 말살을 갖고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바로 어원 공부에서 정확히 우리 어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화, 백꽃, 월백, 달이 환하게 비친 보름달의 모습, 은하수요, 그리고 삼경, 시간 11시에서 1시, 일지, 배나무 가지, 한 가지에 춘심 걸려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 자규야 알야마는, 자규는 두견새, 그리고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참 멋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를 배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단어로 배우다, 배움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공부요, 재미없죠? 그러나 재미없으나 누군가는 또 그 재미없음을 극복하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올바른 학문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문화, 우리 말이 또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시더라도 제가 이거 조금만 참아보고 공부해 봅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다라는 말을 우리 조선, 즉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배우다. 자, 그러면 한번 조선어로 배우다를 한번 제가 여기다가 써볼까요? 요렇게 썼네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뭘까요? 배. 그냥 배라고 그냥 편리상 읽겠습니다. 배 플러스 우리가 지금은 배우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하. 뒤는 붙여진 말이죠. 자, 배하다. 요렇게 우리 조선시대에는 쓰였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조선이라는 의미는요, 오늘날로부터 과거에 우리 역사의 시간을 다 거슬러 온 그 시대 때에도 비슷비슷한 용어로 쓰였다는 의미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조선은 배우다. 이것이 바로 현재 오늘날의 말로는 배우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저 인도 북동부, 남동부 이쪽, 그리고 혹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살 때는 어떤 말들을 썼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기준은 우리말 고사전, 우리 스승이신 조영원 선생님과 제가 열심히 작업을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원 사전은요, 제가 여러 번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분들 사전요, 꼭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창동 박사님, 강기룬 박사님, 이런 분들의 어원 사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드라비다어로 쓰여지고 타밀어로 쓰여졌을 때 인도 동부 쪽, 즉 저 인도 지방까지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전해질 때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드라비다어에도요,
가. 정확히 현재 우리가 배우다라는 말 조선시대에 쓸 때는 배하다고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전해진 거죠.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말이 이렇게 전해진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요, 한자로 표시하면요, 이렇게 하고, 요 글자는 많이 보시는 글자죠. 바로 익히다. 익힐 습자거든요. 근데 이 익힐 습자가 쓰이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버릇처럼 하는 행동들, 말씨 등을 이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이걸 습관이라고 하죠. 이 습관은요, 외국 학자들이요, 제2의 천성이라고 했어요.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의 천성, 타고난 성품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 습관에서 그 다음에 자원북내하니. 자, 공자의 말씀에 있었죠. 멀리 벗이서 찾아오니 또한 좋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힐 때의 바로 이 학습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학습. 이 학습이 바로 배우고 익히는 기쁨의 하나인 요 학습입니다. 학습,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들이 말차리, 비슷한 말차리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용어를 유창돈 박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글자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였대요. 배후다가 과거에는 이렇게 쓰였더라고. 또 유창돈 박사님이 그 어원사전에 그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면 드라비다오, 그 다음에 터미로 이렇게 쓰였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라얄라마에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마찬가지고요. 말라얄라마에도 배우카 이렇게 써요. 배우다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말라얄람어로 무기를 사용법을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을요. 베아리카 이렇게 배우는 그런 무기를 배우는, 학습하는, 연습하는, 그래서 베아리카 이렇게 발음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림픽 종목 중에 칼을 들고 하는 종목이 있죠. 펜싱이 있죠. 요 펜싱에서의 용어, 제주 기류를 베아르. 그래서 나중에 또 프랑스에서는 얘기가 그 언어들이 또 바뀌어서 우리가 그 펜싱 종목의 사브르, 에페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죠. 바로 이런 용어들이 또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칼싸움을 배우다. 그런 용어들도 바로 우리 말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는 배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다라고 쓰이는 말이 이렇게 밀라 얄라마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요, 만주 퉁구스어에서도 우리가 배안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해하다, 알다. 만주 퉁구스어요. 만주 퉁구스어에서도 바로 예를 들면 이렇게 발음 기호로 쓰여진다. 결국 우리 말이 그렇게 우리 말씨가 가서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솔로너, 그 다음에 오르크. 그냥 솔로너도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너에서 바이타, 배우다, 바이타, 용무를 그런 용어로 발전이 됐고요. 또 뭔가 조사하고 탐사하다, 캐묻다 이렇게 할 때 바이사 이렇게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르크에서도 신문하다, 캐묻다를 똑같이 솔루너와 비슷한 형태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울차에서도 바야카,
다이카 해서 묻고 신문하고 하는 이런 법적인 그런 용어 사전에서도 이런 말들이 바로 배우다라는 말이 거기에 가서 그와 같이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어 몽고로. 제가 그랬죠. 몽고로보다 조금 더 오래된 구어를 앞에다가 문어로 붙이자. 약속이죠. 문어 몽고로는 몽고로보다 조금 시대가 앞선다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어 몽고로로 어떻게 썼냐면요. 문어 몽고로로 오래된 몽고로 문자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이차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 글자는요. 요 글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발음은 V에 가깝죠. 그래서 다이차바. 요것이 오늘 우리의 배우다, 배하다 요 말이죠. 그러면 배우다라는 요 말만 가지고 요거를 들여다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쓰였던 말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타미러 이런 쪽에서 쓰이던 말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우리는 또 가깝게 신라의 향가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발견이 되고요. 오늘과 같이 이화의 월백하니 고려 말에서의 또 이 쓰이던 언어들에서도 이런 말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배우다라는 용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조금 재미있는 시 한 수를 한번 배워볼까요? 하면서 또 조금 제 집안에 잘난 척도 조금 했지요. 바로 이화의 월백하니의 그 작가가 바로 저의 파주 할머니 성김 씨 묘경 할머니의 외조부가 쓰신 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외갓집 일인데 뭘 그게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4대 봉사한다, 윤회 봉사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서 4대 봉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아버지신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에 걸쳐서 제사를 모신다 하여 그것을 4대 봉사라고 일컬어졌고요. 또 4대뿐만 아니라 세세 년년 그분을 존경하고 제를 모시라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그 제사가 바로 그 위패를 4대까지 모시고 없애는 게 아니고 불천이 천년 만년 모시고 제를 지내는 그런 분들을 바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불천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모셔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 김씨, 경주 김씨들, 혹은 또 김해 김씨들, 또 전주의 씨들 이런 분들이 곳곳에 사당을 모시고 그 시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죠. 바로 그게 불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회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외갓집을 왜 자랑스러워 하냐면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즉 이제 정식적으로 머리에 상투를 틀고 혹은 자를 받고 호를 받아서 그의 성품을 스승으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는 어디서 생활했냐면요. 바로 외갓집에서 생활했거든요. 자, 그래서 장가를 갔다가 신행을 간다라는 말이 바로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14살 될 때까지는 바로 자기 처갓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구려 시대의 그런 풍습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건 우리 가까운 시대 바로 임진왜란 이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들과 딸을 구분 안 하고 제사를
돌아가면서 모신다 하여 그것을 윤회, 돌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신다. 그래서 그걸 윤회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윤회 봉사, 사대 봉사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이조년 할아버지의 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배울 때의 배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몽골어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말라얄라면은 어떻게 쓰였고 저 인도 타밀 지역에서는 뭐라고 쓰였고 드라비드 지역에서는 뭐라고 쓰였고 이 용어가 또 저 넘어가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바로 또 우리의 그 남미 문화에 그 숨어 있는 말 어원들이 다 이렇게 우리 땅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쓰던 용어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배우다라는 용어를 알아보셨죠? 배우다는 자, 조선시대 말로 배호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의 그 단어가 다 우리 말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계 모든 주요 언어는 우리말에서 시어나 있다. 우리말이 뿌리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좋으면요. 한번 배밭으로 가보세요. 벚꽃이 아직 조금 이르죠. 그렇지만 저 아래쪽은 벚꽃이 피었거든요. 배밭에서 그 보름달의 전경을 한번 한껏 흥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어원사전의 저자인 김헌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